이제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세대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제가 예약 올렸던 거 가지고서 같이 대화를 해보려고 그래요. 원래 지금 맨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은 예. 신동국 교수님. 화면에는 오른쪽 화면에서는 오른쪽인가요? 시청자분들. 네, 시청자 분 예. 입장에서는 오른쪽. 예. 네, 오른쪽 맨 끝에가 신동국 교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청년 대표, 청년 대표, MG 대표, 예, 정호준 님입니다. 정호준 님은 지금 그냥 의대생이고, 여기는 이제 교수님이시고, 이제 저는 테이바 생각이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젊은 쪽에서 생각하는 투자, 또 아니면은 이제 뭐, 이제 저같이 올드한 사람들이 봤을 때의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버는데 우리가 투자하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 돈을 버는 원천이 어디 있나? 남의 돈을 뺏는 건가? 아니면 성장을 나눠 갖는 건가? 아니면 정부가 주는 돈 나눠 갖는 건가? 도대체 이 돈 어디서 오는 건가? 이게 진짜 누구 몫인가? 라는 부분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로 나이가 이제 있는 시니어들이 투자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지, 아니면 MZ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그리고 어떤 게 노동일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신 교수님이랑 해보려고 합니다. 신 교수님 한번 간단하게 개인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신동국이라고 하고요. 호칭을 이제 교수로 불러주시는 거는 이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교수로 불러주시는 거고요. 하여간 오늘 반갑습니다. 반갑고, 저 역시 대표로서 자격이 있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을 금융권에서만 한 5년 했나요? 한 33년 정도 했고, 지금은 이제 그만두고, 뭐 책도 좀 쓰고, 제 이름만 검색하시면 책도 나옵니다. 책도 좀 쓰고, 학교에서 강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젊은 친구와 함께 좋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름은 정호준이고요. 이제 대학생입니다. 원래부터 투자에 좀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배우고 하다가 대표님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같이 책도 쓰고 있고 되게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면 투자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로 오래 잘 버틸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까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누가 돈을 벌었어요. 주식으로 돈을 벌든 코인으로 벌든 돈을 벌었는데 그 번 돈이 어디서 번 돈일까?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내가 가져온 돈일까? 아니면 그게 실질적으로 부가가치가 생겨서 번 돈일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럼 누군가의 돈을 잃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설명하는 거 전에 이제 아마 지금 말씀하신 주제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약간은 이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세대 갈등처럼 좀 비춰지는 측면도 있고 하니 오히려 제가 이야기한 전에 젊은 20대 의견을 먼저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먼저 들어보죠, 뭐 그러면. 지금 실제로 돈을 주식에서 벌었다, 또는 예. 코인에서 벌었다. 그 돈은 내가 잘해서, 공부 잘해서 번 돈이다. 누군가 잃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잃었겠구나. 내가 그 주머니에서 가져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나요? 이게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보고 어떻게 벌었냐, 이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어떻게 벌었냐고 하면은 장이 좋아서 그런 영향이 좀 큰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어떤 그 투자 수익이라는 것의 정당성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정당한 몫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주제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뭐 이게 어떤 분배에 있어서 이걸 남의 걸 뺏어온 것이냐, 아니면 전체의 파이가 커져서 그 중에 내가 어떤 몫을 갖고 있던 게 가치가 올라간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무슨 산업이 됐든 간에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100% 알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걸 감수를 하고서 돈을 집어넣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리스크를 가져가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뭐 산업을 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사업도 하는 것이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건물도 짓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가서 이게 성장이었냐 아니면 버블이었냐는 어차피 나중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 리스크를 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복이 없는 답 아닌가요? 복이 없는 답? 복이 없는 답은 원래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로 뭐 방송처럼 질문 답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생각을 그냥 얘기를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성장에 가깝다, 약탈에 가깝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 질문 왜 생각을 했냐면 선물 옵션 한다라고 하면 제로섬 게임이다. 누군가는 잃었고 누군가는 땄잖아요. 한 사람은 매도고 한 사람은 매수니까. 근데 주식은 아니다. 이거는 회사가 좋아지면 다 같이 회피할 수 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판 사람은 올라갔으면 손해본 거잖아요. 기회비용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남의 그 판 사람 돈을 내가 가져온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투자에서의 수익을 투자자 개인 입장에서 볼 거냐, 시장 전체로 볼 거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으로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게 주식과 선물이죠. 선물 옵션, 파생 상품인데 선물은 뭐 누가 다 알고 있죠. 제로섬이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온 건 결국 약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주식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성장이고 주식시장이 커지면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생각에 따라 좀 달라요.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식이 1억 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재용 씨가 갖고 있든 내가 갖고 있든 누군가가 1억 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쵸.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올라갔어. 그래서 전체가 1억 주가 숫자 너무 커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는데 시장에서 주가의 합이 200만 원이 돼서 두 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주들이 나눠 가진 주가의 합이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 된 거야. 그러면 파는 사람은 저 200만 원이 되면서 자기가 두 배가 됐어야 되는데 팔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100만 원일 때의 가치밖에 없는 거고 산 사람은 난 원래 밖에서 그냥 다른 돈 한 10만 원 정도 갖고 있다가 10% 샀는데 얘가 2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노력이냐 성장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결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주식이 전체가 100만 원인데 2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나는 나도 저기서 가질 건데 못 가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약간은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저는 같다고 보는데 이런 SNS가 발달하고 우리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고 뭐 이랬잖아요. 나한테도 저 기회가 있었는데 삼성전자 올라갈 거 나도 알고 있었는데 난 안 샀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야 상관없는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장조차도 약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투자시장 아니냐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이 파이가 커진 걸 나눠 갖는다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건데 남이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난 투자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투자를 바라볼 때 이제 시장 구조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성장과 약탈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머리로는 성장이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생각이나 말은 약탈에 좀 가깝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오늘같이 삼성전자 막 7%씩 상승하면 포모가 오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그게 이제 약탈이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느끼는 건 약탈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의 제로섬이네요. 근데 반대로 저는 이제 오히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자기 투자 수익도 보고할 때 이게 교수님 말씀은 이제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비교를 해서 이제 뭐 남보다 수익을 더 올릴 수가 있어야 본인들이 이제 산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회사 주식도 사고 자본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고 또 이제 좋은 기술 개발하는 회사가 투자도 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충분히 근데 약탈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게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해도 되느냐, 투자 공부를 이렇게 이게 과연 공부를 해서 이 리턴이 있다고 치면 확실하게 있다고 치면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알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제로섬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 못하는 사람 돈을 뺏어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과연 그런 건 아닌 것 같잖아요. 솔직히 느낌상으로. 그렇죠. 예, 느낌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려면 이제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뭐 리딩방을 그래서 가는 사람도 있고, 공부하는 데를 열심히 스터디를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이제 원화채굴이라 그래서 결국은 투자하는데 더 포커스를 하고, 직장은 그냥 대충 가서 시간 때우고, 남은 시간 막 스터디하고 공부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 중에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노동 또 그다음에 원화채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이나 원화채굴이랑 근데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20년 전이나 3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뭐 7% 8% 이러고 또 그냥 회사만 다녀도 기본적인 국부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자기 본업만 열심히 해도 자기 삶의 궤적 자체가 충분히 바뀌는 형태의 어떤 노력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누구 잘못인 게 아니고 돈을 찍고 이제 인플레이션 레짐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내가 하는 노동의 실가치는 이렇게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고 또 그걸로 어떤 자산이나 자본을 가져가기도 어렵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는 좀 필수적인 영역이 된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경도 많이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흐름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증권사에서는 요즘은 이제 막 너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뭐 막 물어보면서 네. 예스 예스 시킨 다음에 투자를 하게 하는데 네. 그런 게 솔직히 의미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예.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은 그걸 알고 있냐는 얘기는 그걸 공부했냐는 얘기인 거고 네. 그걸 경험을 해봤냐는 얘기인 거고 네. 근데 그렇게 안 해본 사람들도 하고 싶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교수님은 지금 이걸 어떻게 우선 이제 우리 강 대표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 뭐 금융기관 그 부분은 제가 약간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뭐 금융기관이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하는 행위고 그러니까 뭐 알고 체크시키고 이러는 거는 소비자나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측면보다는 금융기관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 소득과 자산 뭐 이런 거 급여 이런 거 관련해서 아까 원화채굴 이런 표현 썼는데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80년대에는 일반적으로 4인 가족인데 아빠만 일을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돈을 벌면 됐어. 그냥 먹고 살았어. 대부분. 근데 90년대, 2000년대가 되면서 야 혼자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한 것 같고 뭐 소득도 늘어난 것 같고 막 잘 살게 된 것 같은데 한 세대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맞벌이를 해야 되는 거야. 예. 2000년대에 가서 우리 외벌이야 이러면 야, 너 좀 힘들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2020년이 넘어가고 지금은 맞벌이를 안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맞벌이가 이상에 이르진 않아요. 근데 더구나 뭐가 됐냐면 엔잡러가 돼야 돼. 이제는 회사 월급만큼 부족해. 그러니까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고 돈도 많아지고 풍요로워진 것 같은데 소득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면 아주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쓴 책에 주로 쓰는 표현이 뭐냐면 소득은 월급은 생활비다. 사실 투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월급을 받아서 나는 투자를 해서 돈을 모으겠다든지 월급을 받아서 뭐 또 자산을 울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수 전문직이라든지 뭐 어떤 업종을 뭐 운이든 실력이든 좋은 업종에 가서 월급 많이 받고 하면은 뭐 일부 가능하신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이라는 표현은 국민의 50% 수준에서의 어떤 소득, 평균 소득자가 국민의 50%잖아요. 그래서 평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주 상위 극소수를 빼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철저하게 나는 소득은 생활비다. 투자는 별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소득 처음에 부모한테 물 받은 게 없으면 기본적으로 소득은 노동소득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노동소득 생활비로 다 써버리면 어차피 없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엔잡러를 하거나 아, 왜 나는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그러면? 부모가 준 게 없는데 해야지. 저는 그 90년대에 다 과외하고요.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엔잡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엔잡러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부득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레버리지가 좋은 거야? 부채가 좋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나쁜 거죠. 위험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질러라가 아니라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준비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구조 자체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있죠. 뭐요? 간단하잖아. 이건 그게 길어지는데? 간단하지만 길어지는. 실제로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매매를 많이 하면, 삿발하면 돈이 되나요? 잘 안 되죠, 사실. 그리고 결국은
제가 이제 주식 투자, 예를 들어 주식 투자 비교하면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1년에도 3번만 살 수 있어. 언제 살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결국은 내가 시장을 보고 판단해서 뭐 사고 팔고 가격을 보고 펀더멘털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결국은 특히나 레버리지는 그럴 때 쓰면 안 되고요. 야, 내 친구가 좋은 정보 얘기해 주는데 나 레버리지 써서 망칠래. 이건 절대 안 되고, 전문가가 얘기해 주던데, 우리 강 대표가 얘기해 주던데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시장에서 죽겠다 할 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 말 자체도, 당신 결국 나중에 다 보고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2024년도 말 생각해 보세요. 한국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봤나. 나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위기, 이제는 다시는 저는 그런 위기가 없을 것 같긴 한데 2008년 금융위기, 그래서 1998년 뭐 IMF 지원, 그럼 내가 판단이 아니라 다 알려주잖아. 다 망했다고. 그럼 그때 레버리지를 써야 되죠. 근데 대부분 그 직전에 레버리지 썼다가 망하지. 오히려. 그래서 결국은 레버리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평상시에는 내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신용을 높여놔야 되는 거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실로해야지. 성공하느냐? 아니 세상이 뭐 다 성공하나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러나 그게 그나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급은 생활비, 투자는 레버리지 활용할 수밖에 없다.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그렇죠. 봤을 때. 그래서 결국 그리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 하나가 뭐가 되냐면 드디어 말이 많아지네. 그렇습니다. 확률의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과거처럼 성장하던 시대에서는 내가 조금 노력을 하고 조금 뭐 부채를 일으키고 했을 때 자산을 벌고 투자 성공할 확률이 좀 컸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쉽지 않아. 왜 쉽지 않냐면 이미 자산 가격이 사람들의 생각, 성장에 대한 기대를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 가격은 재건축돼서 새 아파트 되는 거 반영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주식은 지금 매출도 없거나 수익도 안 나는데 뭐 매출 10배 되고 수익 뭐 50배 될 걸 다 이미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안정적 수익을 내는 회사들은 저 PBR 0.16가 있어. 근데 그거는 기다리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SNS를 해야 되기 때문에 SNS 해야 되는데 얘는 분명히 가진 현금이 8천억이나 있는데 현금이 뭐 2조가 있는데 왜 시가총액이 8천억이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너 가서 기다려봐 인내심 있으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투자가 어려운 거죠. 결국은 그냥 펀더멘탈한 밸류대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는 그렇죠. 어렵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계속 맨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잖아요. 결국 투자할 때 사팔사팔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위기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채를 질러라. 그때까지 미리 질러가지고 폭망할 때 폭망되면 안 된다. 이거 두 가지는 맨날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젊은 친구 입장에서 20대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지금 저게 와 닿아요?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이제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 계속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자산 시장이라는 게 어떤 생태 같은 거라서 다들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더 간다 하면은 언제까지 갈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뭐 쇼기 와서 이렇게 내려도 그게 이제 그걸 갖다가 저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연준도 보고 판단을 할 것이고 다른 뭐 IB들도 보고 판단을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맞춰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률의 문제다. 뭐 이런 생각이 하나가 또 들고 그다음에 이제 타이밍을 맞춘다 이런 거가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26년 1월 2일 기준으로 네가 말하는 그게 뭐냐. 그럼 사실은 지금은 예를 들자면 암호자산이 딱 그렇죠. 그래서 암호자산이 비트코인 뭐 이런 얘가 완전 나락으로 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봐야 지금이 저점이었는지 그나마 마지막 팔기인지 사실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나 역시 그 누구도 지금의 상황을 정확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 돌이켜보면 2008년도에 우리 주가가 1800에서 900 됐을 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빠졌는데 다시 올라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상황에서는 기억들 하실지 모르지만 주가 500 간다고 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는데 500 간다고 그러고 딱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나왔던 확률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위험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원만하고 잘 순환되면서 뭐가 좋아요, 또 너도 돈 벌었고 나도 돈 벌었고 뭐 이럴 때 빚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100%라는 말이 아니라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때다라는 거죠. 코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이 딱 그걸 비유를 들은 비유를 거죠. 들었을 그러니까 그래서 2008년도 오늘 주가가 900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7% 올라서 그러니까 나는 2,300이 됐어.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오늘 사는 거는 뭐 할 수 있지, 그거 알아서 사는 건데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그런 때는 아닌 거죠. 지금은 그런 때 좋은 뭐냐면 때는 아니다. 지금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미래 꿈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고가인데 더 갈 거야라고 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3배는 성장할 거야. 예를 들자면 수익이 지금은 10조 단위지만 내년에는 100조가 될 거야. 이런 기준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꿈에 대한 경쟁이기 때문에 투자이면서도 꿈에 대한 경쟁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해줄 말은 사실은 없는 거고, 그건 이제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거고. 근데 나한테 야, 너 투자라고 그러고 하더니 레버리지 이럴 때 아까 똑같은 얘기가 지금의 삼성전자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뭐 오히려 지금 계속 폭망한 오히려 코인을 차라리 사는 게 낫다 만약에- 이거죠, 지금 생각은. 그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코인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주식도 보면은 이제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거기 각 종목별 PBR, PR 다 나와요. 뭐 증권사에도 다 있고, 우리 뭐 MTS, HT 다 있지만 그거 보면은 0.2, 0.3짜리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 공부할 수 있나, 우리가 공부할 수 없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친숙한 그 소팅을 쭉 시킨 다음에 PBR 낮은 거 쭉 보다가 친숙한 놈 보고 뭐 이런 정도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태라면. 여기서 뭐 삼성전자 오늘 13만 원 수준인데 지금 저게 50만 원 갈 거냐? 이 얘기는 약간 다른 얘기지. 그건 뭐 나한테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는 얘기고, 나라면 그쵸, 항상 다 나라면 얘기인 그렇지. 거죠. 우리 아이라면 내가 뭐라고 할 거냐? 나 삼성전자 사라고는 안 하지. 차라리 정 공격적으로 나가면 인덱스 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인덱스가 공격적인 거예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다음에 아니면 차라리 코인을 사. PER 낮은 걸 낮은 걸 사든지. 차라리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더 맞는다는 거죠. 호주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정확히는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어떤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남들이 무서워할 때 탐욕스러워하셔야 되고, 그게 무슨 확률이 무조건 0이다 100이다라고는 말을 못 하지만, 이게 그래도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나 심리가 어떤 것이다 정도는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지금 AI 투자가 이제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끝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래서 자꾸 이제 겁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는 얘기가 이제 닷컴 버블 때 사례를 자꾸 들고 와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어떻게 터졌을 것 같으냐라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무슨 중소형 뭐 소비주, 뭐 소매지 이런 거 먼저 떨어졌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스닥 그 탑 닷컴 종목들이 오히려 더 끝까지 이제 어쨌든 마지막에 오를 때는 그냥 포모로만 오르는 것이 뭐 이유를 못 갖다 대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퍼포먼스가 좋았고, 그게 아무 잘못 없는 중소형 가치주 소매주들은 오히려 더 이제 맞아요. 맞고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러고 닷컴 버블이 오고 나서도 회복이 역사적으로도 항상 빨랐고요.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삼성전자도 이제 저보고 물어보면은 어쨌든 이게 추세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뭐 고점 대비 30% 떨어지고 이러기 전까지는 저는 이제 사도 괜찮다고. 사야 된다. 예. 그 지금 그래서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한다면, 약간 좀 주식 투자나 이런 쪽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꿈을 먹고 경쟁하는 애들은 더 올라가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놈들은 나한테 고생을 시키는데, 더구나 SNS가 발달한 세상에 내가 이거 어떻게 견뎌? 이게 사실은 나는 현실이라고 봐요. 그러면 좋은 게 있다 이거지. 아까 내가 공격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러니까 공격적이란 오늘이라는 날짜를 봤을 때 공격적이라는 표현인 거고, 나는 그냥 인덱스 사라 하면서 내가 항상 비유를 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공부라는 게 한두 끝도 없잖아요. 근데 인덱스를 사라라고 하면서 어떤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선물이나 옵션이라는 것들은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지만, 주식도 주식 시장에는 참여자가 세 부류가 있습니다.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어요.
개인, 법인, 외국인의 가중 평균 투자 수익률은 같아야 돼요. 가중 평균 투자 수익률은 사실 제로가 돼야 돼요. 제로가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평균 수익률 대비 잘했어 못했어를 합치면 제로가 돼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죠. 그건 직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논리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런데 내가 항상 얘기를 들은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은 게 그거예요. 야, 외국인이나 법인은 돈도 많아. 전문가도 있어. 분석가들도 있어. 전략도 있어. 시스템도 있어. 비싼 월급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네. 좋은 건물에 근무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 때 그 블룸버그 대리도 써야 되고. 블룸버그 대리도 있어야 네.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이 평균 수익률을 못한다? 실제로는 못하기도 많아요. 네, 못하기도 많아요. 네. 못한다? 그러면 다 오버해야 잘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만 국한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 거래 매매하는 걸 다 보고 있어. 외국인들도 알아. 내가 매매를 하면 한국 사람들이 본다는 걸 알아. 근데 걔네가 일을 평균 수익률을 특정 기간에는 평균 수익률을 못 따라갈 수 있지만 전체로 못 따라간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법인하고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평균 수익을 못 따라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거 개인은 계속 평균적으로 그렇지. 항상 하위에 있다. 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SNS나 뭐 이런 데 보면 다 돈 벌었다 뭐 이러지만 내가 알기로는 증권사에서 계좌 까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뉴스에 나왔죠. 그렇죠. 네. 그러면 뭐 그게 뭐 사팔사팔을 많이 해서 그렇든 이유가 뭐가 되든 꿈은 돈을 버는 거지만 사실은 효과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효과적 투자, 효율적 투자가 아닌 거지. 개인은 그렇죠. 그리고 개인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나 회사 일 열심히 하든지 유튜브 열심히 보고 야구 열심히 구경하든지 하면 하고 그냥 평균 인덱스 사는 게 답이죠. 근데 인덱스 사는 건 조건이 뭐예요? 시장이 상승할 거냐. 그런 정도는 좀 고민을 해야지. 근데 한국 시장은 상승 안 할 것 같아요. 상승하죠. 그러면. 그게 오늘 얘기할 얘기 아니잖아. 한번 따로 근데 뭐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가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 사람이 막 나가. 그럼 여기서 그 보고 있었던 20명에서 막 10명 내려갔다가 지금 주식 얘기를 막 하니까 다시 늘어나고 있어. 아니, 실질적 투자라는 거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식 매수 주문을 내고 매도 주문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표가 돈을 벌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남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피곤한 건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돈을 버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합리적이고 효율적 돈을 벌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해야지. 그 전략은 호주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동물을 봐도 호랑이가 살아남는 방법하고 네. 토끼가 살아남는 방법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뭐 정보력도 있고 인력도 많이 쓸 수 있고 네. 뭐 이제 그 불대리가 뭐 3천만 원씩 들어가지고 1년에 이렇게 이름이 불대리라는데 네, 그 불대리도 쓸 수 5천만 원 몰랐네요. 몰랐어요. 많이 몰랐어요. 그 불대리도 쓰고 하는 그런 기관들은 또 이제 기관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는 것이고 근데 기관이라 그래가지고 또 무조건 다 유리한 건 아닌 게 일단 기관은 기본적으로 돈을 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조 자체가 무슨 오너 한 명이 자기 혼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그 전문가들이 계속 경쟁도 하고 수익도 내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뭐 하고 싶을 때는 하면 되는 것이고 투자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이럴 수도 있고 베팅의 방향성 자체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보고 이제 기관 운영을 하라 그러면은 뭐 바이오를 산다 그러면은 뭐 이제 사보드 의학 박사 뭐 막 10명 데려오고 뭐 불대리 10개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는 게 결국엔 그래서 이 산업이 대충 좋아질까 말까 이거 한 10년 갖고 있을 때 얼마가 될까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당장 뭐 내일의 주가도 맞추고 싶을 것이고 단기적으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제 올라갈 때는 올라서 먹는 거고 내려갈 때 쫓아서 먹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개인은 뭐 이제 나는 오른 것만 잘해 이러면 오른 것만 하면 되고 하니까 그게 그래서 애초에 그걸 이제 수익을 내려면은 기관하고 싸워야 된다라고는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게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개인은 현금 갖고 와도 되고 사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적다는 거 인정한다니까. 근데 내가 잘 아는 산업을 하고 뭐 다 인정해요. 근데 그러면 평균 수익률은 뭐냐는 거지. 나는 결국 그게
오히려 그게 더 약간 공허하고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고 마치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강원랜드에 들어갈 때는 내가 10만 원 갖고 2시간 즐길 거 이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예. 나 10만 원 갖고 2시간 즐기고 나오면 돼. 근데 내가 강원랜드에 들어가는 순간 나 10만 원 갖고 20만 원 만들 거라고 들어갔어. 예. 20만 원은 못 만들어도 내 친구보다 많이 벌 거야. 이러고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맞습니다. 강원랜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돈을 벌어? 그러니까 물론 난 한 번 돈을 벌 수도 있지. 근데 결국 평균을 못 만나는 거죠. 계속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아, 예. 근데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 항상 이 일을 하기 전에는 투자하기 전에 나는 기대감은 좋다 이거죠. 기대감은. 근데 결국 그게 정말 스스로 달성될 거라고 보느냐. 더구나 2026년은 나중에 한번 자리 만들어주세요. 이 주가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도 보고 아마 이제 시장도 많이 그렇게 보잖아요. 여기서 시장을 비트한다 개인이? 나는 그건 쉽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거 내가 예를 들기 전에 고민했던 게 있는데 이래서 우리 인덱스를 사면 내가 1,000만 원 투자하는데 1,000만 원 다 인덱스 사면 땡이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내가 종목을 산다고 생각하면 700만 원 사면 현금 300만 원 가져가야 돼. 그럼 올라가는 장에서 나는 요 700만 원 가지고 1.5배를 벌어야 1,000만 원 인덱스 산 거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근데 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금 비율 맞출 거여서 500만 원만 투자를 해. 그럼 나는 인덱스 대비 2배를 사야 돼요. 2배를 벌어야 인덱스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 예. 근데 그게 가능하다? 나는 뭐 가능한 사람도 있겠죠. 확률. 가능한 사람도 결과적으로 보면 있을 거예요. 뭐 10% 이내는 있겠죠. 근데 90%는 내가 좀 뭐 비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90%는 절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주식 투자해서 주가의 2배를 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뻔한 건데 논리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는 인덱스는 100%를 산다는 가정을 이미 하셨잖아요. 네. 근데 주식은 50%만 산다고 했고 네. 그 얘기는 일단은 주식에서는 혹시 만약에 빠지더라도 내가 이건 좋은 주식이가 안 빠질 거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고 인덱스는 한국이 나빠지면 빠질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지, 이러고 그렇지. 사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쪽은 보는 시각이 다른 거라는 다를 수 거지. 있어요. 다른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고 어차피 이제 나는 그래서 장 빠져도 안 깨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개별 종목하는 사람. 내 주식이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하는 거 그걸 못 찾겠다 그러면 확률이 작다는 거죠. 예, 확률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뭐 계속 투자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여기서 이 방송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이제 과연 MZ들, 새로운 이제 청년들하고 약간 이제 시니어들이 봤을 때 실제로 청년들은 맨날 이제 뭐 원화채굴이다, 직업이다, 노동이다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최대한 단기간 내에 돈을 벌어야겠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뭐 10년, 20년 뒤에는 완전 다른 세상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때 가서는 진짜 돈을 못 벌는 세상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빨리 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박사님 보시기에는 과거에 어쨌든 우리는 성장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대충 뭐 회사를 다니기도 나름은 쉬웠고 그러니까 어렵다면 어렵고 쉬웠다면 쉬웠는데 다 상대적이니까. 근데 지금보다는 돈 벌기는 쉬웠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못 벌었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SNS 확률 이거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과거에 내가 약간 뭐 이 50대를 변을 하자는 건 그런 측면도 있지 없는 건 아니지만 잘 생각해보면 내가 이제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월급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1993년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나는 사소하지만 제가 군대는 안 갔거든요. 대학원도 나왔고 그리고 삼성에 들어가요. 그러면 조건적으로는 월급이 제일 좋았죠.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연봉이 2,000이 안 됐어. 1,800, 1,600원 이랬단 말이에요. 연봉이. 그것도 그나마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다가 보너스 팍팍 줘가지고 합쳐 1,800이에요. 근데 혹시 그때 이자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13%. 네, 맞아요. 그때는 금융종합소득과세도 없어요. 그러면 난 1년 내내 새벽 우리 칠사제 했느냐고 막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출근
하고 뭐 이래 봐야 그냥 돈 가지신 분이 2억 가지고 집 하나, 아니 은행에다 놓는 2,600만 원인데 이자 소득 좀 내고 나면은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그때 이제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때는 서울 아파트가 강북이 2억, 강남이 3억 했단 말이에요. 그 2억을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월급 100만 원이고, 우리 60년대생들은 부모님의 직업이 67%가 농업이에요. 다 농민. 그러면 물려준 자산이 당연히 없잖아. 그럼 내가 내 돈 갖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직장 생활하면 돈이 보이나? 지금만 뭐 월급 받아 돈 모으기 힘들고, 그때는 뭐 월급 이만큼 줘가지고 모으나? 아니잖아. 그때도 돈 모으기 힘들었다고. 그러면 결국 대출이야. 근데 결과를 갖고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 1억을 대출받으면 이자율이 얼마예요? 시장 이자율 13%면 난 15%는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럼 1억에 대한 이자가 1,500만 원이야. 나 연봉이 1,500만 원. 만만치 않았던 소리예요. 그 당시에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대출, 레버리지, 영끌 이거 좀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난 대출을 없거나 최소화하려고 하는 게 못 사는 거죠. 어떻게 집을 사? 아니 부모님 준 돈이 없는데 1억 5천이 어디 있어? 지금은 이제 그 스케일이 달라진 거고. 무슨 소리입니까? 뭐 지금은 스케일이 아예 쳐다볼 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때도 사실은 집을 사기는 만만치 않았죠. 그나마 은행이나 대기업에 다니면 이제 회사가 저리로 돈을 대출해줘요. 맞아요. 그런 것도 이제 없어졌잖아요, 다.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이자 차이를 소득으로 해서 인정해서.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진 거죠. 네, 큰 의미가 근데 없죠. 그때는 사실상 그게 이제 소득이었죠. 소득이었죠. 네. 그랬던 거라서 그때도 어려웠었어요. 근데 어려웠는데 제가 볼 때는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 가는 거고 대학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은 결혼하는 거고 결혼하면은 집 사는 거야. 뭐 고민을 해.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는 안 그래. 지금 세대는 어때요? 결혼해야 돼? 개인적으로 저는 하고 싶기는 하고 주위 친구들도 다 이제 안 하겠다는 친구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얘기한 그 프로세스가 지금은 어떻게 보이세요? 그 프로세스가 지금도 똑같은 프로세스 같아요? 지금도 비슷하긴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게 어떤 과거보다는 과거는 그냥 은행 이자율이 13% 15% 이랬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그 이상의 수익률을 내기는 오히려 이제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거기다가 어떤 투자나 어떤 금융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권력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답을 알거나 그 결과가 거기 나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네. 궁금한 게 답은 있어. 없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정말 그 20대든 30대든 예. 사팔사팔에 돈을 버냐 이거지.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SNS 문제 아니에요? 없다고 볼 수는 없어. 아니에요. 실제로 만나는 친구들 중에도 그래요? 이게 탤런트,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진짜로 50%씩 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돈을 버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다수냐, 내가 그런 만한 역량이 있냐? 라는 맞아요. 부분은 다른 얘기인 거잖아요. 내가 다 서울대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서울대 의대를 내가 다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도 마찬가지의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좋다, 나쁘다. 이 두 가지 부류 중에는 그래도 저는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류에 가깝고, 예를 들면은 대신에 이제 저는 노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면 이제 AI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가치가 낮다, PBR이 낮으니까 가치가 낮은 애는 낮은 이유가 있다. 이게 원래 그 시장의 만능주의잖아요. 시장 가격을 인정하는 논리죠. 그게. 그쵸. 예, 시장 가격 인정한 논리. 근데 또 펀더멘탈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장에서 잘못 보고 있는 걸 내가 찾아서 사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소주님은? 그게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투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투기를 하면 내가 이게 투기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고 가면은 위험 관리를 좀 하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님 말씀을 이제 이어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그게 이제 시장이 근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뭐 술 취한 사람과 같다. 술 취한 사람이 집에 가는 거 같다. 결국은 집에 가긴 가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심리도 그렇고 시장이 막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똑같은 회사도 갑자기 그 원래 엔비디아 그 돈 빌려가지고 순환 구조 있었던 거 그거 원래도 계속 그랬던 건데 갑자기 시장이 뭔가 좀 세해지니까 아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냐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근데 또 전에 분위기 좋았을 땐 이렇게 해서 매출이 올라가니까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같은 정보도 그래서 받아들이기 따라 가지고 해석하기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반영되는 게 다른데 그게 이제 그러면은 시장이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가격이라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좀 알파를 가져가려면은 본인 해석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개인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젊으면 젊을수록 모멘텀 투자에 가깝고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펀더멘탈의 뭐 저평가 종목 뭐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비슷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중에 하나가 투자를 해가지고 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사실 좀 적고 전문가들조차도 시장 평균을 따라가기가 힘들다. 근데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하면 이제 인덱스가 이제 이런 일반적인 얘기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결국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이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냐. 그렇죠? 그게 이제 개념적으로야 뭐 주가라는 거는 시장 사람들에 대해 갖는 어떤 평균적인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텐데 이게 펀더멘털 얼마나 좀 반영하는 거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그래서 사실 투자 공부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지만 투자 공부를 한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금융이나 투자에 대한 공부는 개념이나 원론에 대한 공부인 거고 나는 사실 조금 더 심각하게 진지하게 얘기하면 실제 투자 행위는 조금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걸 항상 얘기하는 거고 또 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포트폴리오. 이런 얘기, 이걸 써도 되죠? 되죠. 네. 포트폴리오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 부동산, 뭐 암호자산, 주식 이렇게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투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내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투자는 내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의 생각을 갖고 하는 거다.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자산을 투자할 때는 나는 이게 좋고 해서 여기다 딱 하는 거 뭐 그것도 그렇게 해서 또 돈 버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그게 틀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보는 투자는 자산을 배분하는 거다 결국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집을 하나 사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나는 살기 위해서 집을 하나 사는 거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주식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2차 전지가 어떻고 뭐 원자력이 어쩌고 조방원이 어떻고 이래서 산다. 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나는 참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뭐 평가지표 낮다 그러고 뭐 외국인들도 산다고 하는데 남들이 많이 그런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거 같네. 그럼 한국 주식도 좀 사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고평가됐다고 보거든요. 미국도? 네, 난 미국 도가 아니라 미국이. 미국이 너무 고평가됐다고 보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지. 왜? 난 제가 고평가가 아니고 펀더멘탈로 적정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사잖아. 그러면 나는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개념이나 이런 원론적인 공부나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실은 돈 번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탐욕에 찬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하나, 또는 탐욕에 가득한 금융기관,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는 IB가 무슨 짓거리를 하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인들이고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뉴스를 볼 때 그런 뉴스를 조금 집중적으로 봐서 이 아이비들이 뭐에 관심이 있나. 이래서. 아이비들은 주식 맨날 올라간다고 레포트 나오고 항상 그러니까 그런 뉴스보다는 이제 하여간 이제 다음에 한 시간 더 따르거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우리나라라고 하더라도 결국 투자로 돈을 번 사람.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똑똑하고 좋은 직장에 있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걸 보거나 또는 그냥 시장 전체적으로 최소한 그건 내가 나더러 예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 전체적인 그런 상황을 보고 그냥 나의 재산을 이렇게 좀 하는 거는 그 소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 맞다. 그게 중요하다. 공부도 그런 쪽으로 좀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최소한 나는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종목이라든지 개별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불가하다는 걸 받아들여라. 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알면 알수록 더 투자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근데 지금 우리가 원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가
아니고. 원래 생각은 네. 과연 지금 이렇게 국가가 돈을 풀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로섬 얘기를 했던 것도 원래 이게 제로섬이 아니라 제로섬이라고 가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돈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돼서 주가나 모든 자산이 올라갈 거야라고 예상을 하는데 실제 뉴스를 보면 손실 본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서 결국 부가 바뀔 거라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부가 바뀌는 데 있어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차이가 있냐 없냐 그랬을 때 있다고 가정하면은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은지를 생각하는 게 이제 박사님이나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제 MG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MG가 봤을 때의 뷰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살아가는 패턴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주님 생각에는 그 부분으로 포커스해서 딱 결론을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인플레이션 레짐에서의 투자 방법.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 레짐.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고성장이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저성장이 됐고, 예. 그리고 저금리가 됐고, 예. 그땐 고금리였고, 예. 고성장이었고, 예. 이게 패러다임이 바뀐 거잖아요. 예. 그 바뀐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뷰가 확실하게 갈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맞을지는 5년 뒤, 10년 뒤 지나봐야 알잖아요. 예. 어차피. 예. 예. 그랬을 때 본인의 생각, 그 교수님의 생각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지금 풀리고 있는 유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결국 거기에 다 녹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유동성을 풀고 하는데 이게 그거를 국채도 계속 찍어내고 빚을 내 가지고 유동성을 풀고 있잖아요. 근데 유동성을 내자고 이제 빚을 내자니 또 이제 그러면 부채 부담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빚을 더 내가지고 그거를 실부담을 부채의 실가치를 줄여야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거기에 순응을 해서 개인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레버리지는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은 위험하지 않게 또 이제 잘 효율적으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본인 직업은 이제 생활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월급은 생활비다. 월급 생활비다. 예. 근데 이제 그 본인 월급도 이게 내가 뭐 어떤 회사가 됐든 간에 사업을 하든 간에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거에 비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 본업을 좀 열심히 하면서 그래서 끌어다 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레버리지도 늘리고 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제 그 어쨌든 그 종목이나 분야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그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또 좀 아는 거나 역량의 이제 우위를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좁혀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자. 그래서 크게 보면은 레버리지를 쓰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해서 레버리지도 늘리고 그리고 어떤 산업에 대한 이해도 늘려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나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투자, 금융시장을 볼 때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지만 변동성 이런 일반적인 얘기 말고 두 가지가 크게 달라졌다고 봐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요즘에 좀 얘기를 하지만 이제 유동성 이 얘기. 그 중요하니까 그 뒤에 다시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이 사람의 입에 따라서 등락을 보여요. 무슨 소리냐면요. 2008년도 이전까지는 야 정책 결정자 니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면 안 돼. 근데 2008년도 이후부터 이제 슬슬 길들여지다가 지금은 야 네가 정책 결정자인데 왜 얘기도 안 해? 너 금리 인하한다고 빨리 얘기해. 그렇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다 플러스 또 트럼프가 툭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어떤 경제의 어떤 자연스러운 순환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 따른 정책의 결정에 따른 시장의 등락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표현보다는 정치에 따른. 정치에 따른 오히려 그게 더 맞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장기 투자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격을 보고 48 해야 되는데 오늘은 확 빠졌다가 내일은 올라가. 이게 좀 반복적이면 되는데 시장이 그렇지 않잖아요. 빠져서 살려고 그러면 또 확 빠지고 막 이런다면 사면 확 빠지고 안 사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 따라서 또 정치에 따라서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가격을 보면서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나 하고 싶고, 근데 앞으로는 그게 더 심해질 거다. 그게 뭐냐면 정상적으로 투자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투자하기 약 먹고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나왔던 유동성 얘기와 관련돼서요. 내가 그 차도 약간 참고자를 하나 갖고 왔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총통화를 가장 대표적으로 M2라고 하는 거지, 총통화를 쓰는데 2000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은 총통화가 4.6배 그렇게 올라요. 4.78배, 그러니까 5배 거의 가깝게 올랐어요. 또 걔는 주가도 한 그렇게 올랐어요, 주가도. 또 어쨌든 올랐단 말이에요. 더하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더 많이 늘었어. 우리나라는 6.6배야, 6.6배.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돈을 푸는 게요, 잘 발표를 안 하고는, 발표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잘 안 찾거나, 전문가들이 관심을 덜 가져서 그렇지, 그냥, 돈을 많이 풀어요 정도가 아니고, 진짜 많이 풀어요. 플러스, 신용 창출이라고 하는 거를 과거에는 은행만 하다가, 언제부턴가 스타벅스가 뭐, 이렇게, 쿠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백화점 상품권도 있고. 백화점 상품권도 있고 있더니 심지어는 뭐 대한항공이 우리 마일리지도 나와 사실은 현금성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스테이블 코인까지 나와서 대놓고 화폐를 그냥 기업이 찍는 뭐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신용 창출이 이제 민간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 펀드에서의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경제가 뭐 금리도 중요하고 정치도 다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시장에 있는 유동성, 뭐 총통화로 표현을 하든 우리가 개념적으로 유동성이라고 표현하든 이게 지나치게 커진다는 거죠. 지나치게.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거 얘기야. 앞으로는 정치인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총통화 공급도 많이 안 늘리고 진정돼가지고 할 거고, 유동성 창출 이런 것도 다 책임 있게 관리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앞으로도 덮을면 덮을 거야. 계속 덮을 거야.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면,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유동성 이런 거 얘기 나와서 그 연장선상에서 안전자산, 위험자산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 저축하고 뭐 이런, 나 안전한 예금 적금 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미 과거에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과거도 이미 안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돈을 푸는데 그게 안전하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전은 뭐냐면, 법정화폐의 숫자로 표기한 숫자 줄지 않겠지. 예적금이니까. 투자 손실이 없으니까. 그렇죠? 원금이 깨지는 일은 없어요, 예적금은. 그러니까 법정화폐로 표기했을 때 숫자가 줄어들진 않겠으나, 돈을 또 3배, 4배 풀면, 짜장면 값이 옛날에 700원, 1000원 하다가 좀 7,000원, 만원 갔는데, 짜장면 값 4만 원 갈 텐데, 예금해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없죠. 나 연금 막 300만 원 남들보다 더 많이 확보해놨는데, 화폐가 4배 떨어지면 75만 원이에요. 75만 원. 그럼 세금 내고 관리비 내고 이제 없어.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도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네. 나만 가난한 것 같아. 이러다가 네. 트럼프라도 돼서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시켰더니 지금 이제 저렇게 하고 그렇지. 있는 거죠, 이제. 네. 그랬더니 결국 하는 일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아니죠. 이제 남의 나라에서 돈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이제 너 돈 내놔. 우리나라로 돈 가져와. 이러고 있으니까 나머지 나라는 힘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뺏겼으니까. 일단. 그렇죠. 근데 이제 작년에는 그래도, 재작년에는 그래도 미국이 아웃퍼폼을 했는데, 작년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아웃퍼폼 안 했고, 우리나라 거의 90%가 상승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이제 26년도를 바라볼 때 보면, 이제 뭐, 어쨌든 영끌을 하는 걸로 이제 대충 동의가 다 됐으니까. 아니, 영끌까지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영끌을 하는 거에 동의가 됐다라기보다는, 레버리지를 쓰는 거? 레버리지 쓰는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된다. 해야지만 이런 금융시장에 대응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 오히려 쓰는 게 중립적인 상태다, 이런 어. 것 같습니다.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 결국 우리가 가정을 이미 한 게, 정부에선 돈을 계속 풀 거고, 정부에서 돈을 모든 나라가 경쟁적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금은 난리 치는 것처럼 위험자산, 안전자산 말씀하신 거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안전자산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정계금이 제일 불안전한 자산일 수 있어요. 오히려 가치만으로 보면. 내가
주식이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아는 분들도 얘기할 때 보면은 그냥 M7이 안전자산이어서 M7으로 연금이다 생각하고 계속 가지고 있을 거다. 난 팔 생각도 아예 없다. 뭐 5천만 원 넘기는데 그거 구차한 다 안 한다. 그냥 계속 가서 거기서 조금씩 빼서 팔아서 한두 주씩 팔아서 쓰면 되지. 그렇다고 예금 넣어봤다고 생각해보자. 연금 넣고 뭐 보험 들었다 쳐보자. 지금 넣어가지고 뭘 하겠니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나한테 어. 코멘트를 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종목은 난 잘 모르겠다. 왜냐면 잘 모르겠다는 게 우리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투자 공부. 만약에 한국 주식으로 치면 뭐 조방원에 뭐 2차 전지에 뭐 로봇에 뭐 바이오에 QK 뷰티에 뭐 있고 그거 원초 빨리 돌아요. 그거 되게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따라다니기. 저기 미국으로 가면 무슨 뭐 이렇게 테크주들 이렇게 막 있는데 공부를 하기 시작하시면 최소한 PER, PBR을 볼 거 아니에요. 나 공부했는데 PER, PBR 안 봤어. 말이야, 그런 내가. 거를 보는데 테슬라를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PER, 펀더멘털을 공부를 하면서 PER, PBR을 보면 살 수 있어요? 사기 어렵죠 지금은.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 그럼 이제 어쩌란 얘기냐? 호주님은 그 공부라는 게 근데 네. PR, PBR뿐만이 아니고 네. 이게 시대가 바뀌면 또 내용도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기준이 이시에 얘가 절대적인 어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값으로는 표현 못해도 일반적인 가치에 비해 가지고 가격이 싸다. 그래서 산다. 이런 로직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말장난일 수 있어요. 사실 공부가 뭐냐. 예. 뭐 이게 뭐 약간 말장난일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마치 공부라는 게 펀더멘탈과 연계되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실상을 알아야 되고 얘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얘 매출이라든지 뭐 수익이라든지 얘 성장성 이런 걸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러면 공부를 알 수 있는 거냐.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는 공부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실은 소위 성장주라고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미리 꿈을 사는 수밖에 네. 없는 거고. 투기성이 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까 내가 공격적으로 표현을 썼지만, 안전하면 인덱스 사는 거죠, 사실은. S&P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런 거죠. 지금, 뭐, 우리 이제 조방원이든 뭐, 우리나라에서 소위 잘 나가는 종목들의 대부분이 뭐, PER, PBR이 높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실은 미중 간의 갈등의 영향도 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도 그렇고 다 네. 대부분 이제 그런데 이거를 공부를 하고 뭐 하고 한다는 것보다는 네. 우리 공부를 한다 그러면 미중 간의 정치적 역학을 이해해야 되고 네. 트럼프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건데 네. 그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고평가된다는 걸 고평가되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인덱스로 접근하는 정도가 투자로서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인덱스 방법은 인덱스고 고평가 인지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이미 고평가다. 고평가가 떨어질 거라는 소리는 더 고평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투자 얘기만 했는데 다시 앞에로 넘어가 생각해보면 노동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를 대충 줘보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한 거 안에서 이제 2026년도에 어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이제 대충은 아실 것 같아요. 보신 분들은 막 이 얘기 저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신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투자는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다음에 호준이 봤을 때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이미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 하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일이랑 그 투자 종목은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이제 학생은 이제 아직 공부하는 쪽에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은퇴한 사람 그 다음에 중간에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 내에서 2026년도에 결국 노동을 더 열심히 하면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게 더 좋은 선택일까? 아니면 조금 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뭐 레버리지를 언제 쓸지를 고민하고 아니면 어떤 종목에다 투자를 할지 미국을 투자할지 한국을 투자할지 환전을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개입이 나와서 뭐 이렇게 환율이 내려왔는데 결국 우리나라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저렇게 풀었는데 미국보다 더 풀었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강세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나와서 팔고 있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미국에 내려가는 건데 뭐 손실 나잖아요. 달러 사면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했을 때 결국은 믿음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이렇게 될 것 같아 같은 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려면 어쨌든 뭐 약간의 스터디는 공부는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그 믿음을 위해서 그냥 공부하는 거가 아닐까요? 내가 얘기할까요? 예. 나는 이제
이렇게 답을 해볼게요. 난 이제 우리 애들이나 이제 수업 시간이나 이제 이럴 때 얘기할 때는 내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본인의 직업, 일, 공부가 중요하다. 거기에 집중을 하고, 뭐 부모님이 주신 돈이든 뭐 어쨌든 돈이 있으면 인덱스를 사라. 또는 공부를 한다는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자료가 많은 뭐 데이터가 많은 뭐 구글을 사든, 예를 들어서 뭐 로봇 휴머노이드가 좋으니까 뭘 사든 뭐 이런 정도 선에서 그냥 조금씩 사는 게 맞다. 그리고 한국, 미국, 우리 암호자산도 있잖아요. 뭐 지금은 다들 지금은 다 그러지만 모르잖아 사실. 그러면 그렇게 좀 나눠서 그냥 사고, 가격표 보지 말고 그냥 사둬라. 묻어놔라. 보면 안 된다. 보면 안 또 된다. 쓸데없는 자꾸 매매하니까 보지 말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 열심히 하고, 혹시 시간 나면 유튜브 보고 뭐 우리 봐야 되잖아. 유튜브 보고 뭐 넷플릭스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야구 구경 가고 이렇게 맞다고 보고요. 직장인들 다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중년도. 근데 은퇴자들은 시간이 많잖아. 시간 많다고 공부하시는 건 나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시간 많으시면 뭐 시간에 건강 관리해라. 건강 관리하고, 그 대신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특정 자산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나눠라. 분산해라. 네, 나누는데 뭐 나눌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나누려고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놀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적절하게 비율대로 한국 주식, 뭐 미국 주식, 뭐 암호자산도 좀 관심도 갖고 이래서 나누고 남는 시간에 놀아라. 난 그게 맞지. 나는 진짜 딱 5%, 10% 사람들처럼 난 대단한 감이 있어서 뭐 해가 돈을 벌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높은 확률로 피곤하다. 그쵸. 지금까지 못 벌었는데. 그럼 지금 그런데 갑자기 여태까지 못 벌었는데 갑자기 돈을 번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주님은 기본적으로 근데 공부는 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본업하고 이제 투자에 대한 공부가 굳이 따로 갈 필요가 없다.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이게 뭐 인플레이션이 지금 예상보다 어떻게 될 것이다. 혹은 뭐 무슨 인덱스를 사든 예금 적금을 하든 채권을 사든 뭐 주식을 사든 간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게 다 베팅이잖아요. 예금을 갖고 있어도 그게 뭐 코리안 원 이제 곱하기 1 롱인 것이, 그쵸. 그게 아예 중립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자산의 가치라는 건, 가격이라는 건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베팅을 하려면은 내가 뭘 알고 뭘 모른다 하고, 이제 내가 뭐를 알아서 이걸 왜 샀다 정도는 설명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당한 수준, 그죠? 예. 네. 하나 배터리 마련했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금방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를 내가 좀 번역을 하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주위 친구들이나 이렇게 지인들한테 이제 할 때, 내가 어떤 자산을 취득하고, 너 그거 왜 샀어? 라고 물어봤을 때, 가격만 갖고 얘기해. 나 저거 얼마에 샀어? 저 얼마 될 거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걸 하지 마. 최소한 30초 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샀는지. 왜 샀는지, 내 생각이 뭔지. 근데 생각보다요, 가격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법인이나 외국인들 만만한 사람들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는 가격만 이야기하면서 그들보다 좋은 성과를 낼 거야. 라는 가정은 사실 좀 무리가 있죠, 사실. 그렇죠. 난 정말 운이 너무 좋아서 로또를 사서 당첨될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대략적으로 저희가 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각자의 상황도 또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밸류, 가치,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이런 걸 잘 계산을 해봐서 자기한테 맞는 부분만큼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일도 열심히 해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에 그냥 결론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투자는 좀 지금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약간은 이제 어그레시브하게 볼 거냐 아니면은 좀 보수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본인의 성향상에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뭐 30초라도 얘기하지 못할 거 있는데 사지 마라. 삼십 얘기해라. 암호화폐를 사든 뭐 뭘 주식을 하든. 사든 집을 사든 왜 샀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갑자기 수준. 띵해져. 그러면은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나는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이제 이 코너를 한 10개 정도를 이제 신 교수님이랑 맞춰서 유동성, 그다음에 뭐 미국에 대한 경제 상황,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솔직히 지금 솔직히 호주님 오늘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우리 생각이랑 비슷한 느낌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공부 안 해도 돼. 그리고 질러야 돼.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되게 잘하려는 이제 친구여서 훨씬 더 완전 FM적인 답만 계속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게 FM스럽다는 얘기는 확률상으로는 제일 높은 거를 우리가 얘기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올해도 투자 잘 하셔서 수익을 많이 내시는 한 해 되시고. 나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 하셔도 되죠. 맨 마지막에 제가 말하고 그래요? 예, 한 말씀 예,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씩 이제 처음이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방송도 원래는 라이브가 됐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라이브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버벅거리고 막 딴 채널로 오고 막 이래가지고 죄송하고요. 다음엔 좀 더 연구를 좀 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일 의아했던 게 뭐였냐면, 근데 솔직한 생각이에요. 난 월급이 이렇게 적은 사람이 아니고, 난 사실 맞벌이거든요. 난 늘 돈이 없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 같아. 난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 저 사람 부모님이 돈 많이 줬나?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돈도 여유 있게 쓰는 것 같은데 난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자산이 많은 것 같아. 빚도 많겠죠.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사실은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 우리나라 세대의 평균 자산, 순자산, 이게 사실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볼 때 사람들은 다 2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볼 땐 4분의 25% 사람들이 자산이 25억이 되면 75% 자산이 빵이어야 돼요. 황당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지? 그러니까 제 말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 남들은 투자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 나보다 돈이 많은 것 같고 막 이랬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 통계가 얘기해 주는 걸 보면 다 나처럼 힘들고 다 나처럼 부족하고 다 나처럼 돈 벌고 노력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그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뭐 이미 다 나왔지만 난 너무 투자라는 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일, 은퇴자는 노는 게 하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하면서 효율적인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자산을 자꾸 고르려고 너무 그러지 말고 쭉 잠깐 둘러보고 그냥 이렇게 나눠서 배분을 하는 정도가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호주님은 올해는 어떻게 투자할 계획이신가요? 올해는 이제 이렇게 새로 좀 이제 배운 것이, 그 책도 쓰고 하면서 배운 게, 이제 전에는 뭐 조선 좋을 것 같으면 조선 미리 사두고, 방산 좋을 것 같으면 방산 미리 사두고 이런 식이었는데, 자산 공간의 이제 상관관계를 좀 이제 배우게 돼가지고 그런 거를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좀 잘 이렇게 구성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처음 이렇게 방송 어리버리하게 하는데 끝까지 같이 해주신 30분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동성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